그러면 이제 발제와 관련된 그 패널 토론 요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구 두산에너지빌리티 차장님께서 패널 요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온 수소 사업 추진 TF 팀장 박성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 잠깐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뭐 두산에너빌리티 아직 좀 낯서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는 원래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에너지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합성어를 가진 두산에너빌리티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총 저희가 4가지 이제 포트폴리오 전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 수소, 그다음에 가스터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회사 사명을 올해 4월에 바꿨습니다. 조금 낯서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 조금 더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바꿨고 그게 두산에너빌리티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수소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중공업 자체가 원래 했던 것들이 발전 기제재 공급하고 EPC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석탄화력 발전에다가 암모니아를 혼수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승 본부장님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복합화력 발전, 가스터빈하고 HRSG 스팀 터빈이 연계되어 있는 복합화력 발전에 연료를 기존의 NG 천연가스가 아닌 수소를 쓸 수 있도록 수소 터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회사인 이제 두산 퓨얼셀을 통해서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주로 개발을 해왔고 아시는 것처럼 인산형 연료전지를 죄송합니다라고 불리는 PAFC는 직접 수소가 공급되는 방식으로 대산의 50메가와트급 설비를 구축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을 2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발전 기제재 쪽에서는 열심히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에 이제 수소가 들여올 때 주로 수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수소를 직접 들여오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들여오게 되는데 그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암모니아 크래킹에 대한 것도 이제 해외 기술사와 협력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이나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소 터빈과 연계해서 열을 좀 인테그레이션한 부분을 최적화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쪽에서는 사실 저희가 수전외기를 직접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수전외기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수소 생산 플랜트를 잘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증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 지금 이제 3메가와트급 아직은 좀 소형이기는 하지만 과제에 참여하면서 실증 플랜트를 지금 구축을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 이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환경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에너지 안보를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아이템인데 해외에서 대부분의 수소를 들여오다 보면 환경성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에너지 안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원자력 수소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5월달에 이제 한수원과 협력해서 원자력 수소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허가 연구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어디다가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그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수전의 플랜트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기반 연구 과제를 올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의 과제가 종료되면 국내에서도 한 10메가와트급 이상으로는 원자력 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게 되고 나면 이제 해외로 수소 그 원자력 수소 생산 사업으로 진출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저희 창원에 그 액화수소 플랜트를 짓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올해 말에 이제 준공이 돼서 내년에 액화수소를 그 창원 지역의 모빌리티용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다양한 좀 영역의 사업과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은 기술의 국산화라고 하는 차원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그룹이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돈을 투자를 뭐 일반적으로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기업에 돈을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이런 방법보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걸 수소 쪽으로 전환해서 기술을 국산화하는 쪽으로 지금 대규모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술 그 내재화 국산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앞에 할 얘기가 되게 좀 많이 겹치긴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수소라고 하는 신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판을 깔아주시기 위해서 정책 시장을 만들어주시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2019년 1월달에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해주신 이후에 작년 2021년 10월에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한번 발표해 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계속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법도 올해 5월에 개정이 완료가 됐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나가고 계신 것처럼 정부랑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기술개발사에 대해서도 2019년 10월달에 첫 번째로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수소기술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후속으로 최근에 5차 수경위에서 이제 수소기술 미래 전략도 발표를 하셨고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키스텝에서도 탄소 중립 기술 개발 핵심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한 큰 방향성을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 뭔가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저희는 이윤이 좀 남아야 되는 영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소 경제를 살짝 돌아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좀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수소 경제는 일단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어떻게 보면 새로 짜야 되는 기존의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뭐 원유나 이런 형태로 뭔가 에너지가 기존에 트레이드 되어 왔던 거랑 전혀 다른 생산 방식, 운송 방식, 활용 방식들이 한꺼번에 개발이 다 돼야 되는 어느 정도 전체 밸류 체인이 구성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기술 레벨이 좀 들쭉날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린 수소만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기술은 되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 암모니아를 운송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다시 빼낸다거나 그 암모니아를 발전용이나 이런 연료로 직접 쓰는 기술들은 아직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 액화 자체는 수소 액화는 개발이 되어 있지만 운송이 어려운 상태. 이렇게 지금 전체 밸류체인상에서 약간 좀 들쭉날쭉한 기술 개발 TRL 레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좀 다르다고 하는 게 조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단체로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고 단순히 정부의 노력이나 아니면 일부 대기업, 일부 큰 기업들에서의 투자만으로 이걸 단순히 허들을 쉽게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현황이고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최근에도 보면 뭐 저희는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쪽이랑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자력 쪽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돼 왔었지 않습니까? 이걸 그린 수소를 가지고 많이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자력을 가지고 조금 더 비중을 둘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악유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수소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예측이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조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텍소노미, 케인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도 악유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포함이 됐지만 그 경우에 이제 원자력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원자력이 활성화가 되면 좋기는 하지만 또 수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자력이 부각이 되면 조금 이제 수소는 수요가 주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수소 수요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이제 그 수소경제 로드맵 때 나왔던 거하고 이행 계획 때 나왔던 거하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기술개발 로드맵하고 약간 편차가 조금 2배 이상 정도로 심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아직은 시장이 국내만 보더라도 시장이 약간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켜보는 현황이고요. 핵심 설비 개발 같은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는 아까 이승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어떤 기자재를 잘 개발해갖고 팔아서 해외에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였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의 일례를 들면 저희가 이제 수소터빈 말고 천연가스 가스터빈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 5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스터빈을 개발해서 상용화한 나라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김포에서 실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스터빈 하나를 개발하는 데 협력하는 업체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국내외를 합쳐서 340개 기업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품을 조달해 주시는 그 중소기업이나 그 협력사들이 한 160여 개 정도 되시고요. 소재도 그렇고 기초 설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굉장히 많은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가 다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기업만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게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영국의 학계,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합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끌고 올라가야 되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모티베이션은 정부 차원이라든지 조금 탑에서 좀 밀어주셔야 되는 상황일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실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급하게 저희도 실증을 여러 가지 실증을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조금 이건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데 그 목적 자체가 이게 정말 수소를 한번 생산해 보기 위함인지 아니면 기기의 성능을 조금 국산화 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이게 조금 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산화율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에 보면 하나의 틀 안에서 잡히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건 좀 뒤에서 제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수소 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활성화를 전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계속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계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은 기업 차원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좀 정책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가능하면 아까 이승훈 본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해외 업체들은 해외의 정부들은 뭐 IRA라든지 뭐 어느 정도 정말 정량적인 그 지원 제도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좀 공격적인 시장 규모라든지 지금 이런 공격적인 뭐 어느 정도의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게 좀 확대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기업에서도 이제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 개발된 기술 가지고 더 사업을 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밸류 체인이 되게 넓은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이분하게 돈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정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단기간 내에 확보를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기술이 어떤 건지 한번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다가 좀 집중 투자를 하고 후속으로 중장기에 가져갈 아이템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로드맵이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것도 좀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증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내에서 예를 들면 그린 수소 혹은 청정 수소에 대한 수전해기를 활용한 실증을 할 때 아까 이승훈 본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에는 지금 기업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엘칼라인 하는 기업 하나, 그다음에 폐마는 기업 하나 정도밖에는 없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전의 그 기술을 이끌고 오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는 뭐 기가와트급, 수백 메가와트급에 대한 수준의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메가와트급 되는 수준의 실증 사업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걸 공급하실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 국산화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면 그 실증 과제 자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전해기 업을 키우고 육성을 하고 기술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도 맞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설계나 운영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뭐 해외에 나가서 개발 사업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EPC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국내에서 먼저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국산화를 지금 당장은 단기간으로는 살짝 걷어내고 진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그 실증도 그런 방향성으로 좀 추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민간 관련된 수소 경제의 기술이나 기업 현황을 좀 현실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결국 이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서 정부 R&D 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좀 잘 합리적으로 좀 전체 생태계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이제 수소 관련 생태계의 세부적인 뭐 가치망이나 공급망에 대해서도 좀 섬세하게 살펴보고 기업 측면에서 이제 생산 플랜트부터 전체적인 이제 프로덕트 라인 공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먼저 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과를 어느 부분에서 낼 수 있을지 지금은 좀 잘 판단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상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님의 요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상경입니다. 이승훈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그거에 기반을 둬가지고 조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소가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을 텐데요. 지구 온도를 2050년도까지 2도씨만 올리고자 하는 그 2도씨 시나리오에 의하면 이제 이산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20%로, 그러니까 80%를 감축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NDC 목표를 발표하고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수소일 테고,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는 그 탄소 중립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톤 정도의 수소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거의 전부가 이제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서 한 60% 정도, 그리고 석탄에서 20%, 그리고 부생수소가 한 20% 정도 이렇게 생산이 돼서 전 세계에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넷째로, 즉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현재 수소 유통량의 5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 197만 톤 정도 수소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통량은 거의 변함이 없고요. 최근 몇 년 동안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 정부에서 수소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 목표는 2050년까지 2,700만 톤의 청정수소를 이제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청정수소에는 블루수소, 그린수소, 그리고 해외에서 뭐 암모니아라든지 액화 등을 통해서 도입하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00만 톤 중에서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로도 2030년까지 수소 가격 3,500원 킬로그램당, 그리고 2050년까지 2,500원의 청정수소 가격을 맞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그린수소든 블루수소든 아니면 해외 도입수소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그린수소 생산량은 2030년까지 25만 톤, 2050년까지 300만 톤으로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린수소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그린수소는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수전의 장치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격 계산을 한 걸 보면 수전액이 가동률이 60%, 그리고 전기료가 킬로와트아워당 100원일 경우에 대략 9,100원 정도의 그린수소 생산 가격이라고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전기료를 0원으로 할 수 있다. 실제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낮 시간 동안에 그리드 전기를 끊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그린수소 가격이 3,4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1달러의 수소 가격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로는 이제 수전의 장치 가격을 80% 정도 줄여야 하고, 전기 가격을 킬로와트 아워당 2센트 정도면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전의 장치의 가격 저감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제 주로 그린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그린수소 생산 장치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뒤처져 있는 편이고요. 선진 국이나 아니면 선진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대부터 대규모 이제 실증 사업을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50개 정도 사이트에서 성공적으로 해서 현재 이제 많이 수전에 사이트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수년 내로 기가와트 단위의 수전의 설비를 이용해서 하루에 수백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져 있는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제 이승훈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수소 1kg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서 이제 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천연가스로 생산하는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 1kg당 9kg 정도의 CO2가 발생이 되고요. 그것을 최대한 포집을 해도 8kg 정도를 포집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소 1kg당 최대 이제 1kg 정도의 이산탄소를 배출하게 돼서, 그럴 경우에 한 1kg 수소당 미국 기준으로 1kg 정도, $1 정도의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그레이 수소나 심지어 블루 수소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이제 그린 수소에 대해서만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면은, 이제 정책적으로는 현재 수소, 그 그레이 수소나 이런 청정 수소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정책적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IRA에 의한 그런 크레딧을 주는 그런 것처럼 CO2 발생량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거고요. 아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수전해를 개발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연구 개발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연구 기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다양한 이런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 임무용으로 어떤 그 중요한 것을 개발하도록 하는 그런 유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들에서는 이제 시장이 먼저 열리니까 기술보다 수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떤 그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탄소 중립에 있어서 수단으로서 이 수소에 대한 중요성 부분과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고 실증 단계의 다양한 R&D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다양한 기본 계획이나 정책 발표는 되었지만 이 선진국 대비 수소의 세부적 기술 수준 확보나 현재 R&D 투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이나 이후에 저희 정부 투자에 있어서 먼저 경제성 확보를 좀 고려하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기업 R&D 촉진 그리고 정부 연구 개발에 있어서 기업 참여들을 고려할 때 정부 쪽에서의 어떤 인센티브 지원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유인책을 함께 고려를 하고, 전체적인 기술 로드맵들이 임무지향 형태의 사업으로 계획됐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수요 맞춤형으로 기업과 생태계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수요들을 좀 반영해서 조기에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도형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 융합과 교수님의 발제 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 융합학과의 강도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여기 계신 그 발제자님이나 패널 분들에 비해서 경력이 다소 부족해서 조금 시각이 짧을 수도 있는데, 신진 연구자 측면에서 생각하는 수소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승훈 본부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부 주도의 수소 산업 활성화 목표 방안을 한번 살펴보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나 수소 선도국가 비전 발표에서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약 7.1%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생산량만 쳐도 2030년까지 한 100만 톤, 50년까지 500만 톤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회사 숫자에 대해서도 수소 관련 기업 숫자에 대해서도 손봉호 부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이 통계로 잡힌 게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 이를 한 60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수소 에너지 시장 경제라는 게 사실 이 경제 규모의 특성상 대부분의 에너지 경제 규모가 그렇듯이 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위주로 일단 시동을 드라이브를 걸리는 것은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 숫자가 많아지고 이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진짜 산업의 밑바탕까지 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도 많이 이쪽 분야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희망적인 부분은 아까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들도 수소 생태계에 관심이 많고 차세대 먹거리로 수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도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그 수소 관련해서 인력 양성 사업을 이 교수 경력이 길지도 않은데 벌써 2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인력 양성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 학회를 찾아다니면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자문을 하거나 중소기업들을 찾아가서 기술 자문을 하거나 찾아오셔서 기술 자문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 대표님들께서 이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크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산업에 뛰어들어야 될지 혹은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수익을 남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술이 좀 더 표준화되어 있고 또는 이 산업에 대해서 아까 청정수소 기준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만큼의 수소를 얼마만큼 가격 또는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해야지 정부가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기준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이 회사들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좀 사업에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용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박성구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목표 지향적이고 상용화가 가능한 R&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R&D들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상용화가 가능한 R&D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해야 되니까 말씀하셨듯이 국내 기술을 도입하거나 국외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근데 이런 투자할 때 관점에 있어서도 사실 기술이 좀 더 표준화돼 있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하다면 이 기술이 진짜 회사에 필요한 기술인가 혹은 가치 있는 기술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산업계 관점에서도 기술을 선정 평가할 수 있고 어떤 기술을 도입할지 결정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전공 분야인 청정수소에 관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회사가 청정수소를 생산하려고 목표를 그쪽 시장에 관련돼서 마켓에 생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청정수소의 관점은 당연히 값싸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받느냐 이거 중요한데 수소의 생산 방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까 김상경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다양합니다. 블루수소 같은 경우는 보통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2종이거든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와 부산물로 발생된 이산화탄소. 이 중에서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청정한 에너지원을 찾아야겠고 부산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포집해서 저장해서 어디 묻거나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경우는 사실 여기다가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가서 묻는데 발생된 이산화탄소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만약에 블루수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블루수소를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이거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암모니아나 LOHC, 액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져오는데 발생된 이산화탄소, 이를 다시 아모니아 크래킹 같은 걸 통해서 내가 다시 수소로 돌리는데 발생된 이산화탄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승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청정수소 기준이 미국은 약 4kg 정도로 결정돼 있고 EU는 3.4kg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블루수소를 청정수소로 포함시킬 때 기준은 조금 더 관대한 관점에서 아마 폭넓게 이해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린수소는 당연히
LNG를 수입하거나 당연히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서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없지만 다만 에너지 소모량이 좀 크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클린하게 공급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좀 더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분야인 청록 수소 같은 경우는 메탄을 크래킹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부산물로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없지만 아무래도 기술 성숙도 자체가 좀 높지 않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관점에서 해석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청정수소 생산만 예를 들었을 때도 저희가 제시해야 되는 기술 표준화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따라서 각각 기술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회사들이 좀 더 산업계가 수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좀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통계 자료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통계 자료가. 근데 수소 산업이 아무래도 완전히 성숙된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통계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수소 통계를 조사하는 거에 관해서 자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사실 현장과 괴리감이 되게 큽니다. 지금 저희가 발표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단위들 같은 경우 현장에서 듣기에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위랑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데도 어렵고 아무래도 행정 절차도 조금 복잡한 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다시 데이터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통계 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때도 좀 더 용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돼서 특히 단위 같은 것들이 좀 더 기술이 된다면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표준화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 자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좀 얘기하셨던 목표 지향적인 R&D나 상용화가 가능한 R&D 수립도 가능하고 사실 이런 R&D를 진행을 해야지 이 산학 연계도 활성화되고 파트너십도 강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봐야지 그래야지 국내의 기술의 그 비율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이 수소 산업도 마찬가지로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아무래도 시작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다행스럽게도 지금 수소 관련해서 인력들이 배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배출되고 있는데 이 회사나 국가나 뭐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이 인력들이 지금 당장 시장이 크진 않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고용을 해주신다면 이게 사실 취업률이 있어야지 이 인력들이 계속 배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인력들에게 좀 관대한 눈으로 좀 고용을 많이 해주신다면 아마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요지 발표 감사합니다. 상당히 이제 연구 환경과 이 산학연 협력 R&D를 중심에 놓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R&D가 진행이 되면서 협력 결과나 조속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결국 그 내부적인 수소와 관련된 기술 프로토콜이나 표준화들이 사실은 되어야 서로 간에 목표했던 내용들의 성과를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한 측면, 뭐 인력에 대한 측면, 그래서 생태계 요소 측면뿐만 아니라 그 조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규약들을 좀 빨리 제공하는 게 좋고 이와 관련해서 뭐 통계나 이런 정보에서 좀 조율해주거나 제공해야 될 정보들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패널 요지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바로 질의응답과 관련된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발제자께서 뭐 추가로 토론 요지 들어보시고 혹시 뭐 말씀 좀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네네 없으시면 바로 저희 플로어에서 좀 지정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텝 생명기초사업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명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승훈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어가지고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공부가 많이 됐고요. 수소경제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근 5년, 6년 열심히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술 개발뿐 아니고 오늘 다뤘던 뭐 제도, 인프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가 참 어려운데요. 궁극적으로는 기술 확보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주제처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보존돼서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연료전지 시장이나 아니면은 모빌리티에서 수소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것들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이 이제 공공에서 열어줄 수 있는 시장의 한계에 맞닥뜨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책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서 봤을 때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점들은 그간에는 이제 선진국 위주의 수소 경제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정책 내에서 수소 연료전지 이런 키워드들이 보였다면 한 2,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남미나 아니면 동남아나 이런 자연 조건이 좋은 국가들에서 에너지 정책 내에 수소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신규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측면에서 시장을 좀 넓게 봤을 때 민간에서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아직 좀 먼 일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장에서 어떻게 목표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규 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할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고 토론 잘 들었고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유럽의 수소 기차 얘기 듣고서 벌써 기차까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제 저희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혁신본부하고 이제 키스텝이 저희는 이제 본부처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 우리 기술 패권 대응을 해서 국가 전략기술 12대 전략기술을 육성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해서 확정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수소 분야에 이제 3대 중점 기술을 선정했어요. 그 안에서 이게 상당히 브로드하긴 하지만 수전의 생산 쪽하고 수소 저장 운송,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및 발전, 이렇게 세 가지 중점 기술을 선정을 했고, 아마 이 세 개의 중점 기술별로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 작업을 내년에 이제 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수소 관계자분들이 많이 이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강 교수님 수소 인력 양성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소 분야에 이제 어떤 전공을 한 친구들이 가는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12대 전략기술 중에서 수소하고 2차 전지가 상당히 기술군이 유사해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특히 전기화학이나 나노화학이나 예를 들면 에너지공학이나 이런 전공한 친구들이 2차 전지 산업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수소 산업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수소 산업 쪽의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공자들이 주로 2차 전지 쪽에 몰려 있고, 수소 산업 쪽은 이제 막 뜨는 단계니까 인력 구하기 어렵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학에서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수소 쪽에 이제 산업이 많이 활발하게 안 돼 있었긴 한데, 대학 교수님들도 그런 쪽에 많이 가이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소의 미래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공자들은 갈 수는 있는데 주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쏠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수소 쪽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어떤 방안들이 마련이 필요한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아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아까 실증 얘기를 하셨는데 새만금의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그거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예타를 신청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R&D는 없는 것 같아요. R&D가 없으니까 저희 쪽으로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주로 생산 시설만 뭐 해가지고 아마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 쪽으로 좀 예타를 받고 있는데 그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되게 희망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결국은 거기에 새만금의 여러 가지 풍력이나 이런 전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아도는 전기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경제성 있게 수소가 생산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더라도 결국은 이 수도권 쪽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운송할 수 있는 또 인프라는 없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허황된 꿈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제주도 좀 있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지금 수소 그린 수소 생산 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 또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그린 수소 생산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전 단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일단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환경 기후 조건이 안 좋은 이제 국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기후나 환경이 좋은 데에 단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 전기료를 못 낮추면 이제 그린수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없는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만 얘기를 드리면 1kW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한 150원에서 160원 정도의 생산 단가인데 지금 저 사우디나 호주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20원에서 30원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산 단가가 한 7배, 8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소 경제 쪽의 로드맵을 만들 때도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걸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지금 상태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잠시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전 글로벌 에너지 수입량 4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에너지의 93%를 해외에서 지금 현재도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하고 좀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국내에서 수소 생산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이제 원자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늘어나야지 사실 이제 그 쓰지 못하는 전력이 생기고 미활용 전력이 생기는데 그 이제 시점이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발전 비중이 10% 이상 넘어가야지 이제 커텔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독일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6%, 7%뿐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재생에너지가 빨리 보급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산업부에서 아리백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아리백도 결국에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뭐 지금 이제 만약에 아리백의 조건이 안 되면 이제 전력을 다 소비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린 수소 단가가 비싸더라도 에너지 안보와 이런 기업들의 환경에 맞춰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보조나 지원 정책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 이제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의 그린 수소 생산은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일단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새만금도 발전 단가가 사실은 새만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 쪽에 제가 이제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은 R&D가 아니라
건축 사업입니다. 도시 설계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R&D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고. 예. 그린 수소 이제 이게 새만금 쪽에 뭐 풍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 중에서 공급하는 거 말고 남는 전기가 많아서 그걸 거의 원가로 뭐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경제성이 있다. 이게 설명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지 제가 아니 이제 투자되는 설비비를 이제 원가 계산하는 건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이제 국가 비용으로 투자된 설비 비용을 제외하면 저렴하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지만 이제 일반 기업처럼 이제 뭐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 다 합치게 되면 그 단가는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와 유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고 다니지만 이제 국토부가 에너지 쪽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수소 있으면 수소 쓰면 되고 재생에너지 있으면 재생에너지 쓰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간헐성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기저발전을 뭐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간헐성을 어떤 식으로 완화시켜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 실증과 논의가 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대용량으로 이 에너지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 지금 해결책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대안으로 수소를 일부 얘기하고 있지만 수소도 쉽지 않습니다. 새만금 수소 생산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뭐 예타 중이라서 저도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거기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 했을 때 그래도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뭔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도 추측하는데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 과제가 산업부에서 이제 육성 사업으로 일단 진행이 됐던 거라서 작년에 평가를 좀 갔다 왔는 올 2분기 때 평가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단점은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게 너무 명확하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새만금에 들어가게 되는 4기가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가 그걸 전기를 이제 육지나 다른 쪽으로 수요처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반 설비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송전탑 같은 것들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 그걸 수소로 만들 때 기회비용을 조금 상쇄를 시켜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건 명확한 경제성 분석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근데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거를 상쇄를 얼마만큼 시킬 수 있느냐, 제도를 얼마만큼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결국 핵심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수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의미는 조금 굳이 찾자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직접 단지가 들어오고 평가 설비가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디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내 업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내에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는 이제 경기도 화성 쪽에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저쪽에 인천 마곡 쪽에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조금 모여서 혹은 그거에 대한 기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뭐 소재나 이런 것들 개발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모여서 조금 더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새만금이 그 수전액이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하고 진짜 100메가와트급으로 수전액 설비 운영할 수 있는 공간하고 기업 입주 공간하고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주를 통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수십 메가와트 이상급에 대한 그린 수소를 사업으로 해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해외 사업을 나간다거나 할 경우에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트랙 레코드일 거고, 해외 업체가 트랙 레코드가 없는 우리나라 기업을 자기네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끼워주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면 사실 그걸 좀 그런 형태로 레버리지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좋은 점을 찾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 너무 중요한데 굳이 이제 얘기할 좀 장점을 찾지 않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수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빨리 탄소 저감에 효과를 있는 기술을 개발해 실증을 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그린 수소 생산이 너무 요원한 거고, 그래서 이제 새만금의 그 생산 클러스터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거는 그게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집적을 하고, 거기서 당장 무슨 경제성 있는 수소를, 그린 수소를 당장 생산한다기보다는 그게 모이다 보면 일종의 약간 좀 우리 기업들의 어떤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제 또 지역 혁신의 테스트 베드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뭐 기술적 제도적으로 넘어야 될 벽들은 많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 일단 그린 수소 생산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커테일먼트가 일어나는 발전 비중 10% 이상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커테일먼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버리는 전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주도의 이제 수전의 사업이 계속 유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못 쓰는 전력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해 보자라는 거고요. 이제 못 쓰는 전력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발전 단가 얘기했잖아요. 이 단가가 뭐 진짜 좀 심하게 하면 제로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인데, 이 발전사들은 돈을 받고 팔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뭐 정부 쪽에서는 야 이걸 버리는 전력인데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제주도를 이제 일종의 테스트베드 형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못 쓰는 전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까 이제 확장을 하면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발전 비중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육지 쪽은 낮지만, 그래서 이 제주도를 테스트 베드로 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쪽 생각입니다. 네, 질의응답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플로우 질문으로 아까 그 수소연료 전지와 관련돼서 국내 일부 성장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정체됐다. 향후에 좀 개선할 방향이나 좀 의견이 있으신지를 좀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료전지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이제 학위를 시스템 엔지니어링으로 받았었기 때문에 연료전지 직접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SOFC가 뭐 대세가 된 건 사실입니다. 연료율이 전기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인 두산 퓨얼셀에서 SOFC를 어느 정도 최대한 그래도 국산화율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발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4년 말 25년 정도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양산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 개발 아이템들이 아직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소재, 세라믹 소재에 대한 것들이나 기본적인 셀 스택에 대한 것들이 뭐 경쟁력 있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SOFC도 사실 개발된 역사를 보면 거의 한 30년 넘게 개발이 되어 왔고, 그 긴 세월을 버텨낸 업체들이 이제 지금씩 살아남거나 지금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살아남는 거다 보니까 좀 사실 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단축은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이제 기반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은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플로우 질문은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그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 5개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요. 질문을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좀 관련성 있는 패널분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업 지원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중소기업이 수소 설비를 구축할 시에 국고 지원, 세액공제 등 정책적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이상은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H2코리아가 이제 수소법에 따라서 수소경제 진흥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된 업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설비 구축 시에 이제 정부 보조 사업으로 수소 생산 기지 사업, 그 다음에 출하센터 뭐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제 수전의 설비를 이제 2메가짜리 생산 기지인데 이제 하루에 1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 사업이 산업부 보조 사업으로 현재 2군데 지정이 돼서 올해 이제 추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수소는 아니고 이제 천연가스 개질 방식의 수소 생산 기지는 지금 7개가 선정이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를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고 파트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보조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설치비의 50%를 이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거의 50%를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들이 공장에 수소 관련된 설비를 구축하게 되면 세액공제도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전질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소 분야는 인력 수급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 기술 분야에서 수소 분야로 넘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도영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셨던 그 2차 전지 반도체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에 관해서 뭐 첨단 학과들도 많이 생기고 대학원이나 대학교들도 많이 생겨서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 2차 전지랑 반도체에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학과들이 생길 때 최근 첨단 학과로 같이 묶여서 생기고 있는 것들이 수소랑 에너지 관련된 학과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는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고 수소는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학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사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학과도 올해 생긴 학과고 수소 관련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력 양성 방향은 우리나라 수소 관련된 시장이 전부 다 활용에 몰려 있거든요. 산업은 생산이나 저장 운송보다는. 그래서 활용 쪽으로 몰려 있는 게 사실이고, 거의 연료전지와 관련된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 분야를 좀 더 다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다양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아까 이승훈 본부장님께서도 하고 있는 H2코리아에서도 수소 관련된 인력 양성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력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력들이 배출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인력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인력들이 채용이 돼야지 대학 입장에서는 계속 그 학과에 인원이 공급되고 계속 배출이 되고 하는 건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수소 관련된 분야로 다른 인력들이 넘어오는 숫자보다 수소 관련돼서 인력들이 배출돼서 2차 전지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분야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형편입니다. 근데 특히 지금은 아무래도 성장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R&D 쪽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다시 뭐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쪽 분야들을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주신다면 아마 학교에서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취업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쪽 관련된 인력들이 계속해서 양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산업부에 이제 수소 쪽에 인력 양성 로드맵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된 결과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얘기 드리면, 일단은 저기 2020년도에 대기업들이 이제 ESG 때문에 전부 다 수소 이제 부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저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경력 2, 3년 된 친구들 다 스카웃을 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일단 지방에서는 지방인 약점도 있고요. 지방이니까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 약점도 있고, 키워놓으면 이제 대기업들이 위해 수도권에서 자꾸 이제 빼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활용 위주로 지금 인력 양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전부 다 인프라하고 생산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지금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2025년부터 2030년 그 사이에 이제 해외 플랜트들도 많이 생기고, 여기에 관련된 수소 수입과 이송과 이제 그다음에 내년에 생기는 액화 수소와 뭐 이런 관련된 인력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전문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인력 양성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이제 학교에만 이렇게 맡겨둘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수요를 이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지금 해야 될지 열심히 일단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 인력, 전문 인력,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라는 게 원래 화석연료에 있던 산업이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 전환되는 인력 뭐 이런 식으로 한 3-4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환 인력에 대한 이제 초점이 다 기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이제 별도로 지금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 고려했을 때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도 개선 관련된 질문이고요. 수소 분야는 신산업이다 보니 제도 기반이 미흡할 텐데 시급하게 마련 또는 개선해야 될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성구 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이 위에 질문이랑 간단하게 연결드리면, 지금 국내 국가에서 수립된 수소의 활용 방안에 대한 순서는 사실은 발전이 최우선입니다. 30년까지는 일단 발전 최우선, 30년 이후에 이제 산업 쪽, 그 중간에 이제 브릿지로 이제 운송 쪽이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순서상으로도 봐도 이제 발전 쪽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이제 청정수소 인증제 H2 코리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거 하고 일단 산업부에서 이제 그 수소법에 반영해 주셨던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발전 입찰 제도, 시장, 이거에 대한 것들이 빨리 좀 정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미 하시겠다고 발표는 해주셨지만 좀 구체화가 되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와야 이제 발전사나 저희나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 발전 단가를 예측해 볼 수 있어서 그 2개가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거에 대한 법률 제정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당장 조금 회피해 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가장 급한 거 2개로는 그걸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적용하는 범위가 발전용 연료전지 파트가 있고 그린수소 생산 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발전용 연료전지 파트가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시행이 될 거고, 이제 공청회가 조금 있으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래서 공청회가 열리게 되면 지금 이제 보조하는 방식을 CFD하고 지금 뭐 보조하는 방식, 네. 이 2가지 중에 하나로 지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은 시뮬레이션 많이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제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얘기 드리면 지금 사실 이제 새로운 분야가 액화수소 분야도 있고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제 국내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파지티브 규제가 아니고 네가티브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다 불법입니다.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기준이 없어서 새로운 걸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규제 개선 쪽에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있는 기준들을 개선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 부분 나오고 있어서 일단 모아가지고 열심히 국무총리실 쪽에 규제개선위원회에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제출은 하고 있는데 일단 기업들이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소 분야 이제 그 우리 전략기술 로드맵이 그냥 기존의 어떤 TRM이 아니고 기술개발 로드맵이 아니고 그 스트레칭 로드맵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기술개발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규제, 제도 개선, 인력, 뭐 표준, 국제협력 이런 게 다 들어간 맵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또 본부에서 그 로드맵 만드는 파트에 제가 전달해서 본부장님이나 오늘 오신 분들 좀 전문가로 잘 활용해서 내년도에 우리 그 수소 분야 전략 로드맵 만들 때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도 잘 포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돼서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질의하고 온라인 현장 질의들이 좀 다수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챙겨서 나중에 좀 답변을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모든 토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의응답을 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논의된 주제와 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부에 제안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귀한 발제와 질의응답을 맡아주신 이승훈 본부장님, 박성구 차장님, 김상경 단장님, 강도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현장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 및 의견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포럼 준비하는 실무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포럼은 내년도 23년도 2월에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과학기술 이슈나 연구개발 쟁점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들을 좀 발굴을 하고요. 2월에 새롭게 뵙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53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